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재 취재 데스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지금 최근 법조계와 시민사회 진영 그리고 정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정형식 재판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입니다. 정형식 재판관과 관련해서 의혹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인즉슨 최근 서정욱 변호사가 이 말씀을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그 요진즉슨 정형식 재판관이 여러 가지로 의혹이 있는데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그런 의혹이 있는데 협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협박을 받아서 법리에 따라서 공명정대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협박에 못 이겨서 정당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대략 한 몇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가 최근 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닌데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로 위험을 무릅쓰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정형식 재판관이 네 개를 배신했다 봐요. 하나는 이제 그 국가를 배신하고, 그다음에 국민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을 배신하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까지 배신한 이런 이제 그 4대 배신자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제가 이제 관심 있게 조사한 거는요. 대통령 측에서 이제 그 3월 28일까지요. 정형식 재판관하고 이제 그 우파 3명은 확실하게 그 기각 이렇게 그 정보 보거나 확신했고 우리 국민들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그 조배수 의원이 법사위 5선 의원입니다. 조배수 의원이 이제 그 또 폭로하기를 원래는 이제 그 3명이 기각 의견에 있다가 갑자기 정형식 재판관이 돌아섰다. 이러면서 그 협박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처형 정형식 재판관이 부인의 언니가요. 박선영 진실화의 그 과거사 위원장이에요. 이분도 그 자유선진당 과거. 예예. 어떤 이제 그 가족 모임 결혼식도 있었잖아요. 봤더니 정형식 재판관이 뭐 안절부절 못하면서 유령처럼 뭐 그게 정신없어 하는 게 뭔가 쫓기는 듯한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게 제가 의문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한 겁니다. 대략 그 의혹의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 이제 그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일단은 이제 그 수사법을 어긴 거는요. 약점이 잡힌 게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요. 작은 아들은 이제 그 2021년에 결혼하고요. 이번에 3월 8일 날 큰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에 그 코엑스 엄청나게 비싼 데입니다. 아마 1인당 이게 밥값만 15에서 20만 원 할 정도로 고급. 거기에 엄청난 하객이 왔다는 거예요. 자리값에 서서 있을 정도로 거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오고요. 그다음에 전 소장 그 이종석 거기에 많은 변호사가 왔는데 그중에 그 아주 제가 잘 아는 방송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은 못 밝히겠지만 그분도 초대받아 갔는데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그 축의금을 받습니까? 근데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50만 원을 냈다. 이걸 제가 직접 들었고요. 서 변호사의 한 그 지인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직접 이제 서 변호사님께 내가 50만 원을 현금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다.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했어요. 정형식 재판관의 큰아들 혼사에 가서 내가 축의금을 50만 원 내가 봉투를 냈다. 그 이야기를 서정욱 변호사에게 직접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분이 방송도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더 밝히면 또 알 것 같으면 아주 이제 그 정형식하고 친분이 있는 이런 게 변호사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변호사하고 재판관은 이제 그 이해관계인이거든요. 언제든지 사건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축의금은 원칙은 이제 그 5만 원입니다. 근데 50만 원을 냈다. 근데 그 축의금 내라고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명백하게 김영란법 위반이잖아요. 부적절한 처신이기도 하고 불법이죠. 실정법 위반이군요. 이런 게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액을 내고
약점이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재판에서의 주심 재판관이었단 말입니다. 예. 이 시각에 예. 아들 그 혼사 때. 그런데 그런 큰 결혼식을 벌이고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것조차도 적절하지 않은데 예. 그런데 50만 원을 직접 건넸다는 것을 서 변호사께서 확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거니까 아마 이게 반박은 네. 못하죠. 네네네. 제가 네네. 그래서 저는 야 이런 게 그 언론에 좀 났었어요. 원래 결혼식은 이제 그 옛날에 잡혀 있었지만 네네네. 그러게 3월 8일이면 진짜 중요한 타임이고 3월 8일 예. 예. 결정 앞두고 있고 네네. 또 주심이 역할이 거의 90% 이상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부적자가 자기는 혼주로 참석 여부도 고민했다. 네네. 이렇게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 참여하고 아까 말한 재판관들도 다 오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객이 많이 와서 엄청나게 그 축의금을 냈다. 네. 이거는 저는 진짜 부적절을 떠나서 얼마든지 이런 게 약점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 사람도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 일단 해야 된다. 첫째 의혹입니다. 첫 번째 정형식 재판관의 큰아들이죠. 예. 큰아들의 혼사 그 결혼 축의금 문제 그건 뭐 딱 떨어지는 의혹이 맞군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예. 두 번째 뭐? 두 번째는요. 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네네. 보통 제가 제보받기는 큰아들 약점이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두째 아들이요. 네. 금감원에 있어요. 금감원에. 큰아들은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법무부에 있고 옆에 한일 있고요. 예. 그런데 두째 아들한테는 청문회 때 이미 드러났는데. 금융감독원. 네. 예. 금융감독원. 두째 아들한테 옛날에 2014년에 5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증여. 네. 2014년에 5천. 5천. 그 다음에 2021년에 결혼해요. 네. 근데 그때도 증여를 5천 또 합니다. 또. 그럼 네. 1억이죠? 네네. 그리고 1억 7천만 원을 또 주는데. 네. 그러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빌려주는 걸로 차용증을 꾸며요. 그런데 얼마로 이자 주느냐. 1년에 0.6%. 한 달에 9만 원씩. 네네.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0.6%라는 건 거의 무이자로 주는데 네네. 원래는 이제 법정이자가 4.6% 정도 줘야 됩니다. 네네. 그럼 그 차액만큼 원래는 그 탈세나 불법이 되는데 네. 정영식 재판관이 뭐라 했냐면 네.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되니까 네. 그 차액이 네. 따라서 이게 뭐 불법은 아니다고 하지만 근데 제가 근데 의문을 가진 거는 똑같은 시점에 아들 둘이거든요. 네네. 근데 두째 아들은 5천, 1억 7천을 빌려주잖아요. 네네. 근데 큰아들한테 준 게 드러난 게 없어요. 저는 혹시라도 이게 큰아들한테도 정여나 이런 식의 어떤 차용 형태로 주는 게 이런 게 약점 잡힐 수도 있겠다.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일단 두째 아들한테 0.6 주는 것도 저는 이게 불법이라 보고 왜 이자를 이게 9만 원씩 갚았다 했는데 네.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매달 9만 원씩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안 받을 수 있잖아. 네네. 그러면 이게 포탈이 돼요. 네네. 그리고 이게 큰아들한테는 왜 이런 게 하나도 없을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게 드러난 게 아닌가 민주당에. 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두 번째 의혹이. 두 번째 의혹. 세 번째 의혹이 뭡니까?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이게 인턴이 납득이 안 됩니다. 인턴? 예. 네. 저도 이제 로스쿨 애들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6개월씩요. 네네. 근데 아들이 로스쿨 9기입니다. 9기. 제가 9기 동기들하고도 이게 다 확인해 봤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이 변호사니까. 예. 9기예요. 이번에 결혼 축의금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큰아들. 예. 근데요, 제가 봤더니 로스쿨 중에 수원지방법원 연수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정영식 재판관이 수원지방법원의 수원 고등법원에 판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 전후, 직전에 네네. 수원지방법원의 연수. 이것도 이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CJ그룹의 인턴이 되게 어려워요. 네. 로스쿨 합격한 사람 중에 월급 받고 인턴하는 경우 드뭅니다. 네네. 보통 무보수로 변협에서 연수하거든요. 네네. 아주 백 없으면 CJ그룹의 제일 요직 부서에도 인턴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법무법인 우면이라고 네. 거기에 수석 변호사를 또 이게 하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게 어렵고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법무법인 이전, 한일에 이전할 때 네네. 이런 게 라인이 경력이 너무 이게 일반인들 어려운 이런 데 인턴이나 연수를 받는데 네. 전부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 거쳐간 요가국의
공통되는 게 많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국 딸 주민이 있잖아요. 네네. 저 스펙이잖아요. 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뭔가 약점을 잡고 네. 협박하면 탄핵까지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그 의혹이 있는 거죠. 아빠 찬스로 좀 이렇게 책을 잡혔다. 민주당에게. 지금 조국이도 그것 때문에 2년 구속된 거 아닙니까? 네. 전부 인턴이에요. 네. 그런데 그 아들도 일반인이 갖기 어려운 스펙을 네. 전부 이게 쭉 거쳐가더라. 이걸 제가 다 확인한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아들의 비위와 관련돼서 지금 정형식 재판관이 민주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국민이 뽑은 직선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것을 심판을 하는 재판관이 그것을 진행한 그 특정 정당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 이건 참 대한민국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쩌다 이 지경이 정말로 이것이 국헌문란이고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철저히 좀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가 정지가 되고 그리고 그 영향을 전체 국민이 받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게 일파만파뿐만 아니라 모든 국군 통수권자가 직선제 대통령이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면이 되는 이런 것. 이걸 또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돌이킬 수도 없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네 번째요. 네 번째네. 바로 이제 그 사건 수임인데요. 네. 이 아들이 계속 블로그에 무슨 사건 수임하고 무슨 사건 수임 글을 많이 올렸어요. 네네. 자기가. 네네. 근데 실제 국이면 로스쿨 국이면요. 네. 법조 경력이 몇 년 되질 않아요. 네. 지금 로스쿨이 한 10몇 년 됐기 때문에 네. 보통은 이게 월급 받고 일하지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의외로 이게 많은 글을 올리고 있어요. 예. 따라서는 과연 이게 아빠하고 관련한 찬스 이런 게 사건 수임이 없었는가? 네. 이런 거 이게 딱 약점 잡히면 바로 꼼짝 못 하잖아요. 네네. 사건 수임 내역도 한번 이게 전체 조사를 해봐야 된다. 네네. 제가 그 법무법인에 대표가 2명이 있는데 의심이 가는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네네네. 왜 그리 옮겼을까? 네. 그것도 이게 아빠와 관계 없는가? 따라서 사건 수임이 이해 충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사건 수임 그러네. 수임이 예. 수임이 로스쿨 국위 치고는요. 너무 이게 지나치게 많다. 네. 따라서 이게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아버지하고 이게 관계되는 게 있었는지 이런 게 민주당은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게 처벌되는 거잖아요. 원래 네. 정식은. 네. 그러니까 이제 협박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사건 수임도 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4대 의혹을 제기했고 4대 의혹. 지금 제 유튜브에서는 이게 60만 명이 넘게 봤는데 네. 아직도 이게 반박을 안 해요. 특히 결혼 이거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결혼 축의금. 예, 그런데 이게 반박이 아직 없어요. 네네. 반박하면 이게 저 증거를 또 제시할 수가 있는데 네네. 반박이 없으니까. 첫 번째 아들 결혼 축의금 관련 의혹. 그렇죠. 네. 거기에 어떤 거액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금융난법 위반이죠. 예. 봉투로 그냥 건네니까.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증여세. 증여세. 둘째 아들한테만 이게 편법으로 이렇게 주는데 큰 아들은 그럼 준 게 없는가? 네. 이런 데 의혹. 세 번째는 인턴. 경력. 경력. 네 번째는 이게 사건 수임. 사건 수임. 근데 이걸 또 제가 좀 이게 의심을 가지는 게 네. 정성호라고 있잖아요. 예. 정성호가 근데 이재명의 최측근 동기잖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미안합니다. 근데 두 명은 이제 의례적이고 정영식이가 기각해서 이게 찬성 돌아서면서 6대가 되면서 이게 돌아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미안하다고 본인이 할까? 예를 들어 이게 박찬대나 이런 전현희 이런 분들이 얼사오적 팔적 이 사람들이 사과하면 사과하지만 네. 정성호는 이게 한 번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뭐가 미안할까? 오늘 이게 압박인 게 미안한가? 네. 이런 미안하다는 말도 부적절하고요. 이재명 2심의 주심 아닙니까? 정성호. 아니 정성호가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성호. 네. 이재명하고 이게 연수원 동기 있잖아요. 네네. 양주에. 예. 지금 정성호. 네네. 이분이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재명의 태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본인은 이게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 재판관 막 욕할 때 네. 이재명에게 재판관 믿고 재판관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예. 따라서 저는 관련해서. 사전에 아마 이게 정성호나 이재명까지는 알았다. 박찬대나 정청래는 몰라도 네네. 이렇게 누설대설 의혹까지 제가 제기를 했고
저는 이 부분에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예. 왜 갑자기 확고하게 기각으로 버티던 정영식이가 갑자기 돌아섰을까? 이거는 이게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 국민들이 정말로 충격이었죠. 예. 뭐 다 그 막판까지 5대3으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 지금 취재가 되는 이야기들이 정형식 재판관이 무너짐이니까 예. 차곡차곡 도미노처럼 다 무너졌고 결국 만장일치로 갔다. 이건 뭐 어쨌든 추리니까. 그래서 정형식 재판관이 기둥이었는데 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제가 다 종합해 본 거예요. 네네. 대통령직의 취재, 네. 조배수 의원의 발언, 네. 그다음에 정성호 이재명의 발언, 네. 그다음에 박선영 위원장의 그 정언 모든 걸 이렇게 종합해봐 의혹을 가지고 실제 그 제가 이제 그 변호사들 동기들, 네. 또 이게 아들 연수원 동기들, 네. 또 로펌의 대표, 네. 전부 게 제가 다 발로 뛰어서 조사를 해봐서 방송했는데 네. 아직까지 반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반박 못 하고 뭐 이렇게 뭐 고발하거나 이런 일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면 이게 뭐 무고로 제가 바로 맞대응하죠.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인턴 팩트. 네. 그 다음에 아들한테 돈, 자기도 사과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0.6%.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이게 팩트고요. 그래서 사건 수임한 거는 이게 전수조사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은 뭐 더 확실하게 제가 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거기에 김형두도 오고요. 네. 다 왔어요. 자기들 안 알린 게 아니고. 민주당 관계자도 왔다는 핵심 제가 이름 안 밝히지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서정욱 변호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협박이었을 수도 있다. 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제기한 이 의혹 사실이 아니라면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뭐 이렇게 사법 고발당하는 거 감수할 뭐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진실을 밝게 더 좋죠. 예. 오히려 이게 그럼 저도 깝니다. 누가 준지 다 아니까. 다 이게 증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그 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뭐 이렇게 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발하면 저는 무고로 막대응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더 이슈가 돼가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우리 대통령을 파면한 그런 중차대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협박에 의해서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이미 남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또 하나 더 하면요. 이재명이 이런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로 연결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대표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오늘 정리하고 대선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둘러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하나둘이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아예 재판에 출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러낼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대장동 재판이라든지 수많은 재판이 있는데 안 나가요, 지금. 안 나가는데 그냥 법원도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조기자들도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니, 부장님 이거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일반인들은 안 나가면 그냥 난리가 나죠. 구인을 하잖아요. 강제 구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그 위에 올라서 있어요. 나를 데려갈 테면 데려가라. 법원도 꼼짝도 못하고 포기하고 그 상황인 같은데요. 그렇죠. 먼저 좀 전에 이제 말하다 말은 게 네네. 이재명이가 이제 옛날에 경기도의사 네. 그때도 재판 받았잖아요. 네네. 1심에서는 판사한테 그 판사 친구 사업자금 180억 로비스를 유동규 본부장이 네. 이미 했고요. 네. 김만배 씨 통해서 네네. 1심 판사한테 180억. 김만배도 지금 무죄 받았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죠. 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권순일 네. 50억 로비스를 플러스 네. 화천대유에 고문한 건 맞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재판부 로비한 게 과거가 있으니 네. 이번에 헌재도 그냥 있었겠느냐. 네네. 이제 이런 의혹이고. 네. 자, 지금 이재명 재판은 본인 재판은요. 네. 거의 뭐 실제 재판이 안 되고 재방송만 한다는데 뭐 하냐면 대장도 본 재판 있죠. 네. 어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위례까지만 하고 아예 대장동 재판은 변론을 갱신하는 절차만 밟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다음 달에 2번 한다 했어요. 네. 그런데 다음 달에 딱 13일, 27일, 5월달 2번 하는데 그런데 판사가 뭐랬냐면 그때 대선 때 일정 있고 바쁘면 연계해 줄 것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안 나와도 된다.
그렇죠. 연기 때. 그때 자료 내라. 예. 그러면 선거 일주일 전인데 바쁘죠. 예. 따라서 이게 본 재판은 저는 끝났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김만배 원래 재판이 있죠. 예. 거기는 정인을 5번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네. 과태료 800만 원도 이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감치도 못하고 또 이게 체포 동의안이 안 되니 네. 판사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것도 이게 심각한 문제고 네. 본인 재판도 문제고 그 다음에 대장동 정인 5번 안 나간 거 네. 이것도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황당하게 대법원의 선거법 있죠. 네. 이거는 빨리 전화합의체 해부해가지고 2달 내에 끝내줘야 되잖아. 지금 이제 그 이재명 2심 선거법 2심 무죄 나온 예. 거죠.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그 뭐 대법에서 파기환송 뭐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바로 전화합의체로 해부해서 예. 그냥 파기하고 예. 스스로게 자판 파기 자판해도 돼요. 예예. 왜 이미 증거조사 끝났거든요. 네네. 법에 의하면 이게 파기 자판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법은 3부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이형구가 있습니다. 예. 이형구는 이제 그 유일하게 국가보안부 전과가 있는 대법관이야. 네네. 조국이 하고 그때 사건. 그러니까 이제 만장일치가 안 되면 전화배치로 오잖아요. 예. 근데 부에서 이미 시간이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2달 내에 선고는 물 건너갔다. 네. 이미 대법원도 저는 끝났다 보거든요. 네네. 이러면 이게 그냥 이재명이는 당선만 되면 재판 올 수도 중단된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단죄하느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재명 재판은 헐헐헐헐 다 날아가 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취재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요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자꾸 주장하는 게요. 네네. 저는 가장 문제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다 봐요. 네. 본인이 뭐 욕심은 없잖아요. 임기가 정년이 다 됐어요. 네네. 대통령 임기하고 이게 나이가 제한이 있거든요. 대법원장은. 네. 그러면 저는 소신껏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에 3일 만에 왔거든요. 네. 고등법원 선고되고 그 다음날 상고하고 그 다음날 기록 접수가 왔단 말이에요. 또 송달이 돼 있거든요. 검찰한테는. 이재명이는 일주일째 송달 안 받고 있어요.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이렇다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빨리 전화합의체를 구성해서 네. 2달 내에 이건 무조건 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지를 보이게 되잖아. 그런데 이거 한마디도 말이 없고 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파기자판에게 뭐 흔하지 않는 일이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상 방치하고 있잖아요. 네네. 따라서 저는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어떻게 꼼짝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측의 그 법꾸라지처럼 예. 이재명 측의 책임이 물론 제일 크죠. 네. 그러나 이게 그 판사들 네. 책임이 저는 아주 큰 게 사법부 독립은 판사들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국민들도 이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판사들이 이재명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아까 말한 대장동 본재판의 조영우 네. 부장판사도 이재명이 5번 안 나오면 일단은 체포영장을 갖다가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통과되고 안 되고는 국회 문제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뢰 안 될 것 같으니까 5번 포기해버렸잖아. 네. 이 판사 책임이 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어제 대장동 재판 이진관 부장판사거든요. 네네. 이분도 그래. 갑자기 5월달에 재판 2번 하겠다는 거예요. 4월달에 매주 하거든요. 네. 원래는 이게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돼요. 네네. 지금 대장동 재판은 유동규 씨밖에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5월달에 2번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이가 바쁘면 연기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이재명 앞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와르르 사법부 무너지고. 예. 그러면 대선인데 예. 사법 리스크 있어도 그냥 타고 앉아서 대선까지 가는 겁니까? 대권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만 되면 또 이게 중단된다 우기잖아. 네.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 오늘 단독으로 제가 취재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박균택이나 민주당에서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헌법책 제일 많이 보는 7권을 봤더니 네. 전부 이게 그 재판이 중단된다 하더라. 대통령만 되면. 대통령만 되면. 그래서 이게 책 7권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러려냐고 안 찾아보죠. 네. 제가 그 책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습니까? 7권 다 찾아봤습니다. 예, 예. 헌법 교수 2명하고. 네. 그랬더니요.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된다고 하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저 민주당에서 책 이름이 된 게 권영성 뭐 교수 헌법책 있잖아요. 예, 예. 권영성. 예. 그 다음에 성낙인. 네. 그 다음에 정종섭. 정종섭. 이효원.
그 다음에 이거 좌파하고 김선태 고대, 예. 김하열 예. 고대, 한수웅 7개 책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제가 그 중에 6개만 찾아봤어요. 나머지 2개는 책 가치도 없어. 네네. 찾아봤더니 아무도 이걸 논한 사람이 없어요. 네네. 오히려 진짜 중요한 허영 교수, 김철수 교수는 책 빼놔. 네. 제일 권위 있는 책 2개 빼고 네. 몇 명은 허접한 책이야. 네. 근데 그것도 찾아봤더니 전부 다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 없어요. 이걸 논하는 책이 없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일이 처음이잖아. 처음이죠. 근데 자기들은 유명한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7개 찾아봤더니 전부 중단된다고 대국민 사격을 벌인 거예요. 제가 다 안 찾아볼 거로 생각하고 네네.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래도 그래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에게 밀어붙이면 아마 이게 그 대법원에서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네네. 중단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근데 아마 이게 좀 대법원이 눈치 봐가지고 재판 안 하고 중단시키나 버릴 것 같아요. 사법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에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국민들한테 이래 밝혀야지. 이재명이가 누가 대통령 돼도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진행합니다. 네. 국민들은 그걸 참고해서 찍으십시오. 진행하면 이렇게 밝혀야 되잖아. 네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니 혼란만 커지는 거예요.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사법 질서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 좀 암담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차근차근 우리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직서를 내고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문수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분이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고, 그리고 청렴 결백한 분이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던질 줄 아는 분이란 말입니다. 김문수 장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기도지사 2번째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이거 인연을 맺었어요. 네네. 그때 아마 이게 2012년에 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김문수가 경선을 했죠. 예예. 그때 이제 김문수 캠프에 있었어요. 2012년에. 네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거 하고 김문수 TV라고 있잖아요, 유튜브. 있었죠. 거기에 제가 계속 같이 고정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오랜 인연이 있고. 예. 김문수 자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분이 영천 출신인데 51년생이죠. 영천 51년생 맞죠. 예. 그다음에 경북고등학교 서울대 상대 경영 나와가지고 네. 처음에는 이제 민중당부터 노동운동이 전설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YS 때 네. 신한국당부터 이게 들어와서 네. 부천에서 삼선할 때요. 삼선하셨죠. 그때 제가 부천 살았어요. 신혼 살림을. 네. 그때도 이게 오랜 인연이 있고요. 네네. 그 이후에 도지사 2번 했잖아요. 네네. 항상 제가 보는 김문수 장관은요. 네. 진짜 항상 낮은 곳에서 뜨겁게 열정으로 일하는 게 이런 분이에요. 네네. 뭐 청년 결백하고 경험도 풍부하고 네. 뭐 저는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다. 네. 특히 이분이 경기도지사 할 때 이재명이가 그 밑에 기초단체 성남시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흔히 이재명의 강점 장점 다 알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비리는 누구보다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저는 이재명의 천적으로 네.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중도층으로 이게 너무 좀 자유민주 체제의 확고한 신념이 있잖아. 네. 약간 이게 중도 확장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거나 네. 또는 이제 옛날에 119 완전히 저는 가짜 조작이라 보는데 소방관 있잖아. 소방관. 이거는 그냥 원래 관등 성명을 다 이게 하거든요. 네. 전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게 꼰대 이미지로 막 몰아세운단 말이야. 네. 따라서 이제 젊은 층과 중도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네. 이런 이제 과제는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체제 전쟁에서 지금 우리 체제 전쟁이잖아요. 체제 전쟁.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최전선에서 뜨겁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울 이런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장 큰 특징은 그거거든요. 단순하게 이번에 개인 비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깊이 결탁돼 있지 않습니까? 예. 깊이 결탁. 어느 후보보다도 더 그런 반국가 세력, 반체제 세력과 깊이 결탁이 돼 있거든요. 예. 경기 동부연합이 이재명 후보에게 올라타 있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런 상황을. 또 어떤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중국 공산당과 또 가장 깊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아마 그 관계
도가 제일 깊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후보, 저는 이런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좀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후보인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서 변호사 어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요. 네. 성남시장 될 때부터요. 네. 바로 이 경기동부연합, 그때 그 통진당 네. 연합을 해가지고 네. 그때 그 공동 인수위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 권력 서열 1위가요. 네. 보통 이게 김현지 보좌관부입니다. 네네. 지금 수석 보좌관이죠. 네네. 여성 보좌관 있잖아요. 김현지. 네네. 그다음에 정진상이잖아요. 정진상. 지금 같이 재판받고 있는. 네네네. 이 사람들이 다 경기동부연합하고 연결돼 있는 네. 이런 데 그 분들이잖아요. 네. 따라서 그리고 이게 그 친중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얼마 전에 그 형해명, 싱하이밍 국장급. 네. 한데 거의 뭐 20, 30분 조아리고 앉아가 받아 적으면서 완전히 굴욕 외교 이걸 셋이 외교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굴욕적인 친중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북한에 가려고 이게 노동당이 공작금을 자기 방문하려고 300만 불에 스마트폰 500만 불 이미 이화영이가 대법원에 가 있거든요. 대북송금 이화영의 그렇죠. 네. 이것만 봐도 이게 미국에서요. 대북송금은 우리 실정법 10년 이상 어기고 그다음에 그 유엔 제재 어긴 거죠. 근데 미국에 워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독자 제도도 어긴 거예요. 예. 이재명이가 미국 방문도 쉽지 않고 잘하면 이게 관타나모 어디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는 극단적으로 보면 네네. 그게 유죄가 되면요. 네네. 이런 이제 그 위험한 인물이다. 네네네. 따라서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 경기동부연합하고는 성남에 아예 한 몸으로 엮여 있고 이재명의 권력설 1, 2등이 거기에 엮여 있다. 네. 그러기에 친중 그다음에 북한의 공작권부터 또 이게 이번에 윤석열 대 탄핵할 때요. 1차 탄핵 때는 오히려 이제 미국, 일본하고 공조한 거 있죠. 네. 이걸 탄핵 사유로 삼았잖아요. 한미일 공조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두 번째는 뺐죠.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 기억하고. 그 아마 이게 그 이재명이가 되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또 이렇게 유럽 모든 이게 그 자유민주 국가들이 이재명은 인정 안 하는 비토하는 이런 이게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 상황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되겠는데 그게 엄청난 또 국익 손상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또 국민들 특히 저는 안타까운 게 변호사님 우리 이제 이런 이재명 후보와 맞짱을 떠서 투쟁하는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제가 어제 오늘 국민의힘 내부와 이렇게 좀 소통을 해보면 지금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또 항상 그 필패 카드인 중도 확장성을 주요 고려의 사안으로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후보는 중도 확장성이 없다. 심지어 이런 선병한 우파 후보 진영에서도 캠프 내부에서 그런 중도 확장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과 공약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야 이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다. 뭐 이런 논의가 일어난다는데 저는 신문 기자로서 여러 번 대선을 봤거든요. 네. 그 중도 확장하던 외치는 우파가 중도 확장을 얘기를 하면 다 지거든요. 지난 황교안 때도 그랬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도 확장 박형준이 선대위원장 맡았을 때도 그랬고 중도 확장을 얘기하면 다 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중도 확장력이 뛰어나가지고 네. 1급 체제까지 완성하느냐. 솔직히 중도 확장이 제일 없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어떻게 중도 확장이 있습니까? 완전히 이재명은 뭐 거의 저는 사상의 그 좌파 중에 골수 좌파잖아요. 그렇죠. 기본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런데도 이게 그 당을 1극으로 이게 장악하잖아요.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유우파를 어떻게 단단하게 결집을 이게 시키면요. 그럼 이게 중도층은요.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 끌어들이는 겁니다. 네네.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네. 우리 자유우파가 단단하게 뭉쳐서 하나가 돼 있으면 중도층은 이제 판단하겠죠. 네. 이재명이냐, 우리 우파 쪽이냐. 그러면 이게 저절로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이렇게 끌려와야지. 아니면 우리가 막 중도층을 쫓아가 신기루처럼 잡으려고 쫓아간다 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자유우파 고정 지지층만 흩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이게 저는 잘못된 전략이다. 중도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이제 뭐 지금 중도 확장을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뭐 오시훈 시장 네. 이렇게 거론한 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그래 될지 실제
그러게 중도 확장으로 가다가 또 이게 집토끼들 있잖아요. 네. 우리 우파가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우파는 이게 잡아놓은 물고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전략을 우파를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각 후보들의 우리 대선 후보들의 입장일 텐데 지금 구글 트렌드 조사에서도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 보면 가장 그 결집도가 높은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네. 윤 대통령 관련 기사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은 클릭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역시 이번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주느냐 그것이 관건이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변호사님 제가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매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예. 그리고 13주를 했습니다. 예.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남은 앞으로 대선 기간이 뭐 8주입니까? 8주도 채 안 남았죠. 근데 13주 동안 그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추이를 봤어요. 윤 대통령이 한 47, 8% 정도 지지율이 나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한 3, 4% 밑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어디 가서 표를 구하겠습니까? 그 윤 대통령의 표를, 윤 대통령의 결집됐던 그 표를 다 끌어모으면 이기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게 아시아투데이 예. 여론조사를 방송 제 유튜브에서 매주 소개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40%를 넘어서 50% 넘어선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이제 그 과반의 지지에 육박하는 대통령을 절연하고 끊어내고 독자적으로 가가 필패죠. 그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한심한 거죠. 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당장 뭐 누굴 지지한다고는 안 밝혀도 네. 아마 어느 시점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 윤 대통령과 강력하게 원팀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네. 필성 카드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저는 윤 대통령 지지하는 이제 그 후보들이요. 아마 김문수 장관은 이제 장관을 시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나경원 의원도 독대를 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도 있는 거고요. 네네. 아마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좀 지지하는 후보들이 아마 그런 후보들 중에 경쟁을 보다가 네. 어느 시점에는 그 대통령이 의중을 밝힐 거로 기대합니다. 저 금방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추이 그래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서 변호사님 저 보십시오.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가 1차부터 10차, 12차, 3차까지 계속 지금 매주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나올 겁니다. 저게 사실은 하고 보니까 소중한 자산이 되더라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저게 지금 보시 1차 때 40%를 돌파했거든요. 예. 저 때가 1월 3일에 1월 3일 4일 조사 때 저때 뭐 우리가 민주당이 우리를 고발을 한다는 등 이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 이후로 일관되게 45%에서 40% 후반대 지지율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런 지지율을 가진 정치인을 저런 파워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절연을 하고 어디 가서 표를 얻겠다는 건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런 대통령을 두면 저 표를 그대로 안 하면 우리는 이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기거든요. 어디서 표를 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 말은 그 권영세 네. 위원장이나 네. 권성동 대표 네네. 아마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죠. 정신을 차려야지. 이분들이 그 쌍권 예. 비난을 많이 받아요. 네네네. 제가 항상 그러지만 그 이재명이나 박찬대는요. 네. 탄핵 어떻게든 이렇게 인용하려고 박찬대의 면도도 할 시간이 없다. 네. 이래가게 천막에 싸웠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지도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는 이게 개인 자격, 인간적으로 면회함 가고 인간적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당 차원에서 탄핵 반대를 하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이 실망을 한 거죠. 3.1절 집회에도 저분들은 두 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조작미터나 갤럽이나 네. 이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절연해야 이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요. 저는 뭐 돌이킬 수 없이 이번 선거는 보나마나다. 보나마나. 이렇게 보고 아까 유일한 길은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글 트렌드 조사에서도 네. 대통령의 인지도뿐만 윤석열 대통령의 인지도라든지 이 티켓 파워가 일종의 그 뭐 영화나 이런 그 미디어 산업에서는 티켓 파워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최고거든요. 지금 이재명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인보다도 가장 티켓 파워가 큰 정치인이 넘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의힘 저분들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저분들이 이념보다도 실용을 얘기를 한다면은 티켓 파워를 생각한다면은 윤 대통령을 빼고 어떤 티켓 파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만한 티켓 파워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방송마다요. 네.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윤어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마는 쉽진 않아요. 네. 그렇게 법적으로 여러모로 네. 그렇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제 가서 이재명을 때려잡는 네. 이게 저는 윤어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서 변호사님 저하고 너무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뭐 솔직히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한 명 한 명이 윤 대통령 절연하면요. 네. 누구도 이게 절대 이재명 못 잡는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윤어겐 함께 나가야지 이재명을 때려잡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새에 계속 이제 그 2030 특히 자유대학 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주도했던 예. 전국의 대학생들과 이제 제가 나이든 늙은 선배가 그 청년들하고 밤늦게까지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그랬어요. 다음날 숙취 때문에 거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학생들이 말입니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구호가 윤어게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어게인. 어제 이태원역에서 예, 한남동 맞습니다. 관저까지 이 학생들이 행진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학생들 어제 우리 아시아투데이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 학생 대표. 그럼 이 학생들이 얘기를 그렇게 해요. 우리가 윤 대통령이 출마하라는 소리가 아니다. 그분은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령이 성공하리라 보지 않았지만은 그 부정선거 의혹 문제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그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그 위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그리고 국회의 야당의 그런 전횡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섰다. 이런 것 때문에 일어섰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비록 감옥에 가더라도 그 윤석열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유다. 예.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저도 여기 공감하는 게 네. 저는 윤 대통령의 그 계몽령이요. 네. 실패한 게 아니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처음 의도한 건 다 달성한 거예요. 네.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호소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종북 좌파 세력의 위험성 네. 이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네. 검증 이것도 원래 의도했던 세 가지는 성공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체제 전쟁, 자유민주 체제 싸우다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순교자다. 저는 자유민주의 재단에 피 흘리신 순교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우리 추구했던 그 문제의식 네. 이거는 이게 그대로 저희가 개성해서 네. 다 이게 받아서 같이 윤석열 대통령 이제부터 네. 오히려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다 봐요. 이전에 이게 제약이 많았죠. 네, 네, 이제 네. 사저로 11일날 복귀하잖아요. 네. 진짜 윤 대통령이 저는 최전선에 깃발을 들고 네. 이제 싸우고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봐요. 저 학생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뭉클해지던데 제가 과거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 그때는 이제 좌익 학생운동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그 문제의식은 같아요. 그때 제가 좌익 학생운동을 했을 때 그 문제의식과 저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의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 위협에 못 견디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야당의 그 중국 공산당과 북한과 내통하는 그런 야당의 전횡에 의해서 우리가 못 견디겠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겠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뜻을 실현시켜줄 그런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것을 이제 이 학생들이 윤석열 정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 윤 대통령의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아서 싸우겠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김문수 지사가요. 예. 성공하려면 그 윤석열 정신을 이어받아서 네. 같이 싸워야 되고요. 저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을요. 네. 3대 침탈 세력으로 봅니다. 3대 침탈 세력. 네. 첫째는 우리 자유 침탈 세력. 자유 침탈 세력. 자유를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그렇지. 개딸 전체주의돼요. 예. 개딸 전체주의. 그렇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권 침탈 세력. 주권 침탈 세력. 우리 주권이 중국이나 북한에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조선족 자치주가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셨네요. 홍콩이나 필리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한 게요.
미래 침탈 세력. 우리 미래 청년 세대 걸 약탈해 가잖아요. 지금 이게 빚만 남겨주고 돈 뿌리면서 이게 미래 우리 청년 세대들이 왜 붕괴합니까? 네. 결국 자유 침탈, 주권 침탈, 그다음에 미래 침탈 세력이 이게 이재명 민주당 세력입니다. 그 본질을 알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신 이렇게 하면서 계몽령이라고 그러고 대통령을 이름에 걸지만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우리 그 대선 후보가 이런 정신을 함께 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하면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희망을 한번 걸어보죠. 저는 이제 이 2030 청년들하고 다 늙은 늙은이가 젊은 애들하고 이렇게 한잔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디서 이런 보물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우리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선배들이, 못난 선배들이 2030, 386 선배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졌어요. 저희 아들도 그 대학 졸업 바로 했고요. 딸은 대학 3학년인데 아주 제대로 계몽이 돼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아들, 딸도 잘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보셨군요. 자식 농사 빨리 하셨군요.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엄혹한 대선 전국에서 아시아투데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영재 취재데스크 오늘 이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